피로 맺은 충성, 권력이 배신한 운명. 1398년 조선의 밤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궁궐문을 부수는 칼날 소리, 비명, 그리고 한 젊은 장군의 숨소리. 그의 손엔 아직 뜨거운 피가 묻어 있었고 그 앞엔 왕이 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충성은 영원을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충성이 그에게 가져다 준 건 유배뿐이었습니다. 왕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남자가 왜 왕에게 버림받아야 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권력과 우정 사이에서 무너진 한 남자의 비극을 통해 우리는 충성이란 무엇인지 다시 묻게 될 것입니다. 1373년 봄, 안성의 한 초라한 집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숙번. 아버지는 이경, 어머니는 영양남 씨. 하지만 이 아이의 출생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한 과부였고 당시 유교 사회에서 제가 여성의 자식은 천대받기 일쑤였습니다. 어린 숙번은 그 시선들을 견뎌야 했습니다. 골목에서 아이들이 돌을 던질 때도, 어른들이 수군댈 때도 그는 입을 다물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먹은 분노가 아니라 다짐을 담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겠다는 18세 젊은 숙번은 생원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문과에 급제하며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가난한 재가녀의 아들이 한양 최고의 학자들을 제치고 과거에 오른 것입니다. 하지만 숙번의 본질은 책이 아니라 칼에 있었습니다. 그는 무예에도 능했고 전략을 세우는데 타고난 재능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책을 읽는 선비가 아니라 폭풍우 속에서 검을 뽑는 전사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낮으로 그는 칼을 갈았고 말을 타며 들판을 달렸습니다. 학문은 그에게 세상의 문을 열어줬지만 무예는 그에게 세상을 바꿀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방원. 왕이 되고 싶었지만 왕이 될 수 없었던 다섯째 왕자. 둘의 첫 만남이 언제였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서로를 알아봤다는 건 분명합니다. 야망을 품은 왕자와 세상에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던 젊은 장군.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을 때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던 것입니다. 이방원은 냉철했지만 외로웠고 이숙번은 강했지만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 두 갈망이 만났을 때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398년 8월 조선 왕조는 피바람 속에 흔들렸습니다. 정도전과 세자 방석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왕자들을 제거하려 했고 이방원은 먼저 칼을 뽑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이숙번은 지안산 군사로서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칼, 창, 화살,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심장. 그는 사병들을 이끌고 궁궐로 향했습니다. 달빛조차 숨을 죽인 밤, 발소리만이 돌바닥을 울렸습니다. 군사들의 손은 떨렸지만 이숙번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엔 오직 하나의 목표만 보였습니다. 이방원을 왕으로 만드는 것. 어둠 속에서 광화문이 보였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선 세자와 정도전의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숙번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고 칼날이 문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가 갈라지는 소리, 쇠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외침. 송연방과 심효생이 저항했지만 이숙번의 칼은 더 빨랐습니다. 피가 돌바닥에 튀었고 비명이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이 열렸습니다.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그 빛 속에서 이방원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이방원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엔 피가 튀어 있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이숙번을 바라보는 순간 그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신뢰, 감사, 그리고 형제애.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그날 밤 피로 맺어진 유대는 그 어떤 맹세보다 강했습니다. 주변에선 여전히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두 남자 사이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끈, 그것은 생사를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반란은 성공했습니다. 정도전과 남은은 죽었고 세자방석도 제거되었습니다. 이방원은 권력의 중심으로 올라섰고
이숙번은 그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1400년 제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났을 때도 이숙번은 이방원을 도왔습니다. 개성에서의 전투, 다시 한번 칼을 들고 적을 무찌르는 모습, 창을 휘두르며 적진을 뚫고 말을 달리며 명령을 외치는 모습. 그의 갑옷엔 상처가 늘어갔지만 그의 의지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방원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태종, 조선의 세 번째 왕, 이숙번은 좌명 공신 1등으로 책봉되었습니다. 안성부원군이라는 칭호를 받았고 땅과 재산, 그리고 권력을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소중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태종의 신뢰. 두 사람은 함께 전쟁을 치렀고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밤늦게 궁궐 뒤편에서 나누던 이야기들, 미래에 대한 계획,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토론. 태종은 그를 신하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자네, 내 사람, 가족보다 가까운 존재. 촛불 아래에서 두 사람은 웃었고 때로는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조차 편안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침묵. 이숙번은 군사훈련을 감독했고 병력을 지휘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들리면 군사들은 두려움과 존경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는 엄격했지만 공정했고 전장에선 누구보다 앞장섰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영웅이라 불렀습니다. 거리에서 백성들이 그의 이름을 속삭였고 아이들은 그를 흉내내며 칼싸움 놀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영웅의 그림자는 점점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빛이 강할수록 더 짙어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숙번 주변의 빛은 너무 밝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가 함께 나눌 역사의 진실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1415년 조선 조정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왕자의 난은 끝났고 태종은 안정된 왕권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정은 새로운 문제를 낳았습니다. 공신들, 피로 왕조를 세운 이들은 이제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이숙번이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높이 올라갔습니다. 너무 빨리, 너무 강하게 군사력을 장악했고 훈련을 감독했으며 왕의 신뢰를 독차지했습니다. 다른 신하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권력이, 그의 오만함이, 조정의 복도에선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언제까지 저 남자가 저렇게 행세할 것인가? 누가 감히 그를 막을 것인가? 어느 날 서전문 사건이 터졌습니다. 궁궐 서쪽의 작은 문인 서전문은 이숙번의 집 근처에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관리들이 그 문을 통과하며 떠드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숙번은 문의 위치를 옮기라고 요구했습니다. 왕실의 문을, 자신의 편의를 위해. 조정은 술렁였습니다. 어떻게 신하가 감히 궁궐의 구조를 바꾸려 하는가? 사간원에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관리들이 상소를 올렸고 회의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숙번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을 비판한 관리들을 압박했습니다. 사과문에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했고 거부하는 자들을 위협했습니다. 창을 들었던 손이 이제 붓을 들고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어떤 관리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고 어떤 이는 집으로 돌아가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숙번의 집 앞엔 항상 군사들이 서 있었고 그의 명령 한마디에 사람들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이 나라를 위해 피를 흘렸다고 믿었고 그 공로가 자신에게 특권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공로로 영원히 유지되지 않습니다. 권력은 현재의 행동으로 평가받습니다. 태종은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궁궐 깊은 곳, 촛불 아래에서 그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1398년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피로 얼룩진 광화문, 그리고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젊은 장군. 그 눈빛, 그 충성. 하지만 이제 그 충성은 교만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태종은 붓을 들었습니다. 종이 위에 천천히 글자를 썼습니다. 어찌 충신을 벌하리요. 그러나 왕의 자리는 정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는 붓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왕관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친구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왕으로서 나라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 둘 사이에서 그는 매일 밤 괴로워했습니다. 밖에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기와를 두드렸고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한숨처럼 들렸습니다. 태종은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빗줄기 너머로 어둠이 보였습니다. 그 어둠 속 어딘가에 이숙번의 집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잠들어 있을까? 아니면 자신처럼 밤을 지새우고 있을까? 태종은 술잔을 들었습니다. 혼자 마시는 술은 쓰디쓸 뿐이었습니다. 1415년 태종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숙번에게 관직을 내려놓으라고 명했습니다. 명예는 유지하되 더 이상 조정에 나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숙번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자신은 왕을 위해 목숨을 걸었고 나라를 위해 싸웠습니다.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그의 집엔 불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칼자루를 쥐고 그저 멍하니 앞을 바라보며 하지만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몇 번이고 궁궐에 상소를 올렸습니다. 다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자신의 충성을 증명할 기회를 달라고. 종이 위에 쓰인 글자는 간절했습니다. 신은 아직도 폐하를 섬길 수 있습니다. 신의 칼은 아직 무디지 않았습니다. 신에게 기회를 주소서. 하지만 태종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그 침묵이 이숙번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한때 그렇게 가까웠던 사이가 이제는 말 한마디 나눌 수 없는 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여름, 가뭄이 들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고 백성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늘이 노하셨다고,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논에선 벼가 말라갔고 우물의 물도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정에선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왜 하늘이 노한 것인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신하들은 저마다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이는 세금 정책을 탓했고 어떤 이는 형벌이 가혹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조정에선 박은이라는 학자가 상소를 올렸습니다. 나라는 이제 혼란의 장군들이 필요 없습니다. 평화를 위해선 문치가 필요합니다. 그 말 속엔 이숙번에 대한 암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피로 세운 공신들은 이제 평화의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것. 칼로 나라를 세웠지만 이제는 붓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 태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안정시키려면 과거를 끊어내야 한다는 걸.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이 지점에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1417년 봄, 조선 조정에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세자, 양령의 스캔들. 세자는 방탕했고 주색에 빠져 있었습니다. 밤마다 기생들과 술을 마셨고 낮에는 정사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태종의 얼굴엔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세자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실망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나라가 위험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자 주변엔 구종수 형제라는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자를 부추겼고 권력을 이용해 사익을 챙겼습니다. 백성들의 땅을 빼앗고 돈을 갈취했습니다. 소문이 퍼졌고 조정은 분노했습니다. 태종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세자를 바로 잡아야 했고 주변의 악한 신하들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구종수 형제의 집이 수색되었고 문서들이 압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통의 편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구종수 형제와 이숙번 사이에 서신.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갑옷과 말에 대한 이야기, 군사 장비를 준비하는 것에 대한 논의. 하지만 그 이면엔 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세자와 연결된 신하들과 이숙번이 교류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의심이었습니다. 왜 전직 군사령관이 세자의 측근들과 무기에 대해 논의하는가? 혹시 세자를 옹립하려는 음모가 있는 건 아닌가? 태종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촛불이 타들어가는 소리만이 방안을 채웠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두 가지 생각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랜 친구에 대한 기억.
함께 피를 흘렸던 그날 밤, 함께 술을 마시던 순간들, 광화문을 열던 그 순간, 서로의 눈을 보며 나눴던 무언의 약속, 다른 하나는 왕으로서의 책임, 세자를 지켜야 하고 나라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무게, 두 가지 모두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선택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선택했습니다. 왕으로서의 책임을, 친구를 버리고 이른 아침 조정의 명이 내려졌습니다. 이숙번을 유배 보내라. 죄목은 세자의 측근들과 부적절한 교류, 그리고 오랜 오만함과 불충.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궁궐마당을 적셨습니다. 신하들은 침묵했습니다. 누구도 감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유배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한 시대의 종말이라는 것을, 공신들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이숙번은 궁궐로 불려왔습니다. 그는 마당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빗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한때 피로 얼룩졌던 그 얼굴이 이제는 빗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태종은 어좌에 앉아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1398년 그 밤의 광화문, 피와 칼날과 신뢰, 그 모든 것이 눈빛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태종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세자를 지키려면 자네를 버려야 한다. 목소리는 차갑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을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이숙번은 들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애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일어나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걸어 나간 문은 1398년 그가 칼로 연 바로 그 광화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칼이 아니라 쇠사슬이 그를 따라갔습니다. 한때 영웅으로 들어갔던 문을 이제는 죄인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함양, 경상도 깊은 산속의 작은 마을. 이숙번은 그곳으로 유배되었습니다.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곳, 권력의 중심에서 잊혀진 곳. 산은 높고 계곡은 깊었으며 사람의 발길은 드물었습니다. 그는 작은 초가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지붕은 낮았고 방은 좁았습니다. 한때 넓은 저택에서 살았던 안성부원군이 이제는 이런 곳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아침엔 산을 바라보고 저녁엔 별을 세웠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너무 천천히 그는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붓을 들고 종이 위에 마음을 풀어냈습니다. 내 충성은 변함없으나 세월은 나를 잊었구나. 산 너머 궁궐은 아득하고 내 몸은 점점 늙어가네. 칼은 녹슬고 갑옷은 먼지에 덮였으며 옛 친구의 얼굴은 꿈속에서만 보이네. 밤마다 그는 한양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을 왕을 생각하며 아직도 자신을 기억하고 있을까? 아니면 이미 잊혔을까? 가끔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떨어졌고 그는 그 잎을 주워들었습니다. 마치 떨어진 자신의 운명을 보는 것처럼. 24년. 그는 함양에서 24년을 보냈습니다. 머리는 휘어졌고 등은 굽었습니다. 손은 더 이상 칼을 들 수 없을 만큼 떨렸습니다. 얼굴엔 주름이 깊이 패였고 눈빛은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엔 여전히 그날 밤의 불빛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충성. 그것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그는 북쪽을 바라보며 절을 했습니다. 왕이 있는 곳을 향해. 비록 자신은 버림받았지만 충성만은 버릴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귀양, 온 죄인, 한때 권력을 누렸던 양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들은 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교만하지 않았고 친절했습니다. 아이들이 다가오면 이야기를 들려줬고 병든 이가 있으면 약초를 구해줬습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칼을 들 수 없었지만 따뜻함을 전할 수는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어르신이라 불렀고 가끔 음식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1430년대 중반, 세종이 왕위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조정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숙번의 비문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문제.
공신이었던 그의 업적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세종은 사람을 보내 이숙번을 불렀습니다. 잠깐 한양으로 돌아오라고. 이숙번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거리는 변했고 사람들은 낯설었습니다. 건물들이 새로 지어졌고 얼굴들도 모르는 이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궁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광화문. 그가 한때 피로 열었던 그 문. 그는 궁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추억에 잠겼습니다. 이곳에서 태종과 함께 걸었던 날들, 밤늦게 나누던 대화들, 함께 웃던 순간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사라졌습니다. 비문 문제가 해결되자 그는 다시 함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짧은 만남,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궁궐을 떠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광화문. 여전히 그곳에 서 있는 문.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1398년 그 밤의 피가 여전히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피의 온기가, 그 밤의 약속이. 하지만 이제는 모두 차가운 기억일 뿐입니다. 이 부분에서 상상해 봅시다. 역사엔 기록되지 않았지만 어쩌면 있었을지도 모를 마지막 만남. 태종과 이숙번. 두 사람이 조용한 방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술잔이 놓여 있었고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밖에선 비가 내렸고 그 소리만이 침묵을 채웠습니다. 태종이 먼저 술을 따랐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잔은 가득 찼습니다. 이숙번이 잔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한때 그렇게 가까웠던 두 남자. 이제는 너무 멀어진. 태종이 말했습니다. 세자가 자네를 감당 못하겠네. 목소리는 피곤했습니다. 이숙번은 술잔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폐하, 저를 죽여주소서. 이렇게 살아있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태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이기엔 너무 고마운 자네다. 어떻게 내가 자네를 죽이겠나. 그날 밤을 잊었나. 광화문을 열던 그 순간을. 두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모든 게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술잔이 비었고 촛불이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이숙번은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절을 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눈물이 흐를 것 같았으니까. 1440년 겨울, 이숙번은 함양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나이 68세. 그의 마지막 날은 춥고 고요했습니다. 눈이 내렸고 세상은 하얗게 덮였습니다. 그는 누워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송이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며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을 때 왕의 이름을 불렀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폐하. 그 한마디. 그것이 그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의 묘는 경기도 시흥 물왕저수지 근처에 세워졌습니다. 두 쌍의 석인이 무덤을 지키고 있습니다. 돌로 만들어진 사람들. 그들은 말없이 서서 지켜봅니다. 잊을 수 없는 무언가를.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떨어지고 비가 오면 돌이 젖습니다. 하지만 석인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저 서 있을 뿐입니다. 영원히. 역사는 이런 비극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중국 한나라의 한신과 유방. 한신은 유방을 도와 천하를 얻게 해줬지만 결국 모반죄로 처형당했습니다. 당나라를 세운 공신들. 이세민과 함께 싸웠던 장군들도 하나둘씩 제거되었습니다. 그들 모두 같은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왕조를 세우는 데 필요했지만 왕조를 유지하는 데는 방해가 된 사람들. 충성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지만 결국 그 칼날은 자신을 베었습니다. 역사는 이것을 가르칩니다. 공신은 위험하다고. 너무 강한 신하는 왕의 적이 될 수 있다고. 세종실록엔 이숙번의 유배가 끝까지 풀리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실의 논리는 이어졌습니다. 한번 멀어진 신하는 다시 가까워질 수 없다는. 그것이 왕권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세종은 아버지 태종의 결정을 뒤집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왕조의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숙번은 죽을 때까지 죄인으로 남았습니다. 명예는 회복되지 않았고 이름은 잊혀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권력은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죽입니다. 태종은 이숙번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관의 무게가 우정보다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자리는 외롭습니다. 친구를 둘 수 없고 솔직할 수 없으며 약함을 보일 수 없습니다. 태종은 왕이 되면서 친구를 잃었습니다. 그것이 왕의 운명입니다. 그리고 이숙번은 자신의 교만을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공신의 자리가 그를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충성은 있었지만 겸손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공로를 과신했고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서전문 사건은 작은 일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컸습니다. 신하가 왕의 권위를 넘보고 있다는 신호. 조정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숙번은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왕의 친구이기 때문에, 공신이기 때문에. 하지만 역사는 가르칩니다. 아무도 특별하지 않다고, 모두가 대체 가능하다고. 오늘날 우리도 비슷한 상황을 겪습니다. 직장에서, 친구 관계에서 충성을 바쳤지만 배신당했다고 느낄 때, 혹은 권력을 얻은 후 오만해져서 관계를 잃을 때, 이숙번의 이야기는 600년 전의 일이지만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향한 욕망, 인정받고 싶은 갈망, 그리고 외로움. 이 모든 것은 지금도 우리를 움직입니다. 시흥의 언덕엔 안개가 자욱합니다. 물왕저수지의 물은 조용히 흐르고 석인들은 여전히 서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면 이슬이 반짝이고 저녁이 오면 그림자가 길어집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떨어지고 그 잎들이 무덤 위를 덮습니다. 새들이 날아와 석인 위에 앉았다가 떠나갑니다. 세월이 흘러도 무덤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메아리가 들립니다. 겸손 없는 충성은 칼집 없는 칼이라는. 이숙번은 칼을 들었을 때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칼을 내려놓고 권력을 쥐었을 때 그는 자신을 잃었습니다. 그는 왕을 위해 싸웠지만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졌습니다. 그의 무덤 앞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충성이란 무엇인가? 권력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정과 의무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들의 쉬운 답은 없습니다. 태종도 이숙번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 최선이 비극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역사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단지 질문만 남깁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이숙번의 삶은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극 속에서 우리는 진실을 발견합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고 권력은 영원하지 않으며 충성조차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진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는 것. 그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한양의 하늘 아래 광화문은 여전히 서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지나갔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곳에서 시작되고 끝났습니다. 이숙번의 피도 태종의 눈물도 모두 그 돌 위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은 말이 없습니다. 역사가 지나간 자리엔 침묵만이 남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목소리를, 경고를, 그리고 교훈을.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언가를 느끼게 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가 함께 나눌 역사의 비극은 아직 많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습니다. 이숙번의 무덤 위로 바람입니다. 나뭇잎이 떨어지고 석인들은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잊혀진 충성을, 배신당한 사랑을, 그리고 권력의 무게를. 그 무게 아래에서 부서진 한 남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해하기 위해, 그리고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